밤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시야에 나타나 놀라거나 했던 경험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밤에는 입고 있는 옷의 색에 따라 차 안에서의 가시성이라는 건 크게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상향등으로 주행할 경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약 154m 전방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약 85m까지 줄어듭니다. 거의 반이 되는 거죠. 가시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이 거리가 나온 것이지만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는 운전자가 반드시 전방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는 보행자를 깨닫게 되는 거리는 좀 더 짧을 거라고 보니까요. 이 야간의 가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밤에 민사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경찰에서는 나중에 같은 조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가시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실험을 피의자 입회하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기후, 같은 차량을 사용해서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이 재현 실험을 할 때 심령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고 교통과에 있던 경사님이 알려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사님이 어느 경찰서의 교통과 사고계로 근무할 때 일. 한밤중에 전화소리를 듣고 잠이 깼다고 합니다. 사고계를 맡고 있으니 설마 호출이 온 건가. 전화를 받으니 경사님의 예상대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교통과 사고계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바로 전원 경찰서로 집합하라는 당직 경찰관의 통보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주택가에 있는 내과 옆의 작은 마을길. 한밤중에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그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에 일이 끝나는 변칙적인 근무에 더해 최근 잔업이 계속됐던 것도 있어서 조금 꾸벅꾸벅 졸면서 언제나의 길을 지나던 때 길을 걷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있는 것을 인식했던 건 여자를 치기 바로 직전. 전조등 불빛에 갑자기 그녀가 들어왔고 소리 지를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남성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만 대답은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겨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려간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운전자를 꼭 체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무시 등의 확실하게 큰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체포하여 신병을 구속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하지 않고 재택조사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때도 남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현장을 조사한 뒤 나머지 조사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와 동시에 병원에서 사체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여성은 운전 중이던 남성과는 반대로 그때부터 막 출근하던 참이었다는데 집을 나오자마자 바로 사고를 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과의 경찰관이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확인했더니 여성은 온몸을 검은색 옷으로 두르고 있었던 걸 알았고 이 가시성이 좋지 않은 옷도 사고를 일으키고만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이 여성은 여자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다는 건데 병원으로 달려온 피해자의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상태였고 데려온 피해자의 아이는 아마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경찰관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저렇게 어린데 엄마가 죽어버린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모두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있는 경찰관이 거의여서 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다시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가 몰던 차량의 파손 상태 조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조사 실험이라고 불리는 가시성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 입회하에 차량이 어느 위치에 왔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였는지, 사고 당시에는 어디서 피해자를 깨달았는가 하는 이른바 재현을 실행하는 조사인 겁니다. 시간대를 맞추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날의 기후와 달빛까지 맞춰서 재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름달과 초승달이 뜬 날은 시계도 다르고 맑은 날도 비가 내리는 날도 다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지를 않으면 좀처럼 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큰 비가 내리던 날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그곳에 한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는다면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 입회하에 조사 실험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와 같은 비는 내리지 않지만 구름이 많아 달빛이 없고 밖은 깊은 어둠. 피의자 차량은 전조등도 파손되지 않았고 일부 범퍼나 앞유리가 파손되어 있었지만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타던 차량을 그대로 조사 실험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 실험에서는 차량도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사고에 의해 차량이 주행 불능 상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같은 차량을 찾아내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이전 조사 실험을 하려는데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쓸 수가 없는 바람에 같은 차량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시내를 찾아 헤맸더니 백화점 주차장에서 딱 똑같은 차량이 있어서 번호판으로 차량의 주인을 알아내 연락을 취한 뒤 허락을 받고 사용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연락을 갑자기 받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피의자와 함께 경사님을 포함 2명의 경찰관이 동승하고 셋이 차에 타 사고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위치에 차를 세운 후 다시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재현할 테니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출발시켜봐요.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에서 그때와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면 말해요. 그때마다 장소 계측하고 그 상황을 사진 찍을 테니까 말해요. 알았죠? 하며 피의자에게 설명한 순간 피의자인 남성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호흡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남성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고가 자꾸 떠올라서 이곳을 지나는 게 무섭습니다. 여자를 치었을 때의 진동하고 창문에 부딪히기 직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며 밑을 쳐다보면서 떨리는 몸을 양손으로 지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하고 물어보자 피의자는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경사님도 무선으로 다른 경찰관에게 조사 실험을 시작한다는 연락을 한 뒤 셋을 태운 차량은 천천히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까지 90m, 80m, 70m. 천천히 차량은 앞으로 나아갔고 약 50m 부근에 다다랐을 때 피의자가 갑자기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직 이 부근에서는 피해자 역할의 경찰관 모습은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경사님은 놀라서 왜 그래요? 라고 물었는데 보였습니다. 지금 보였어요. 피의자는 떨리는 손으로 길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충돌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고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의 충돌 지점에 대해서는 그날에 이 피의자 입회하에 조사를 해둔 터라 어느 포인트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피의자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경사님은 아니에요. 전에 같이 봤잖아요. 충돌 지점은 더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리고 저긴 아무도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럼 저기 서 있는 여자는 누구죠? 왜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울면서 사죄를 하기 시작했고, 이런 일이 된 적은 처음이었던 경사님은 아현실세 가게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조사 실험을 일단 중지하고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던 교통과의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래를 향한 채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의자를 달래며 경사님은 피의자가 가리키고 있던 불빛 앞 여자가 있다는 곳을 흘기 바라보았습니다만 물론 아무런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그렇게 말해서 같이 그런 기분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발끝부터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빨리들 좀 와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교통과 사람들이 차 주변에 모여들고 경사님은 지금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실험 시작 전부터 조금 예민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신적으로 지쳐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날로 할까요? 라고 말한 순간 교통과 안에서도 가장 베테랑 경찰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였을 거야. 가끔씩 있어. 예전에 비슷한 말을 했던 피의자가 있었거든. 다른 경찰관이 이런 말을 했다면 장난치지 말라고 화를 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교통과 안에서도 형님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정년 직전으로 경찰 인생의 대부분을 사고계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모두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은 트레이드마크인 코수염을 기르는 게 왠지 서장님도 허락했다고 하는 조금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이, 자네.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보게. 하더니 그 베테랑은 운전석 문을 열고 떨며 울고 있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 어이, 보였지? 당연한 거 아닌가? 자네는 말이야, 그 사람이 인생을 빼앗은 거잖아. 그건 사실이야. 만약 당신이 반대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욕이라도 한 사발 하려고 귀신이라도 되어 올 거 아닌가? 자네는 말일세.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이 조사에 확실히 협력해서 이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를 제대로 해명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울고 있을 때야. 얼굴 안 들 거야. 하며 설마 하는 피의자를 향해 일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울고 있던 피의자는 얼굴을 들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조사 실험이 재개되었습니다. 엄청나. 꼭 드라마 같아. 라고 경사님 놀랐다고 합니다만 베테랑 경찰관은 경사님의 어깨를 툭 두드리더니 그럼 부탁함세.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잘 위로해주게. 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용 차량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드라마 같아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 후 조사 실험은 무사히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조사와 보충 조사가 진행되고 남성은 과실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평생을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조사나 재현 때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울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번처럼 말을 꺼낸 사건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걸 베테랑의 선배가 유연하게 거기에 맞춰주는 것처럼 격려줬을 뿐인 사건,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뒷날 피해자 역을 맡아 충돌 지점에서 대기하던 여경이 어떤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조사 실험을 실행했던 그때 앞에서 다가오는 전조등 불빛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자
전조등이 갑자기 꺼진 것처럼 보여서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며 전조등을 보고 있었더니 피의자가 몰고 있는 차량의 바로 앞을 누군가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통행인이 있는 건가? 생각하는데 경사님에게서 무선 연락이 들어오고 조사를 중단하고 모두가 차량 근처로 집합하게 되었다는. 그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본 그 그림자는 어쩌면 이라는 말을 교통과 경찰 몇이 소곤대며 떠드는 것을 들었다는데, 그 베테랑 선배가 했던 말은 피의자에게 맞춰서 그 상황만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정말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때 본인이 느꼈던 한기도 착각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어떤 게 진실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고였다는 걸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돌아가신 분들은 물론이고 사고를 일으키고 피의자가 된 사람의 인생도 크게 변하게 되는 게 교통사망사고인 것입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보행자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한번 교통안전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